캐나다에서 4달을 기다렸습니다. 검사 하나 받기 위해, 의사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다음 예약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제 딸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계단을 오르다 벽을 짚었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일 때, 시스템이 아니라 내 아이가 먼저일 때. 저는 결국 딸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하루가 캐나다에서 보낸 넉 달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한국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캐나다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딸 클로이가 지금 병원 대기실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고 저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왔지만 활력 징후만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응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이 병원의 기준으로는 응급이 아닙니다. 저는 네이선 콜비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캐나다 엘버타주의 작은 도시에서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겨울이면 크로스컨트리 스키팀을 이끌죠. 누군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일이 제 직업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자기 딸의 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번호표를 쥔 채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 대기실에 온 건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체육 시간에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연락을 받았죠. 담임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빠진 것 같았다고요. 보건실에 누워있는 클로이의 얼굴이 하얗더군요. 아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들은 말은 가정의에게 먼저 가보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대기실에 몇 번을 다시 왔는지 모릅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간호사가 기본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립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면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검사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고요. 그 연락이 오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렸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 검사를 위해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 뒤에 또 기다림이 이어지는 구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클로이의 상태는 그 사이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 시간에만 힘들어하더니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손을 짚는 모습을 친구가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클로이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전문의 대기 순서가 돌아온 날입니다. 첫 번째 진료 의뢰서가 나간 건 9주 전이었고 2번째 검사 결과를 받은 건 그로부터 5주 뒤였습니다. 그 사이 클로이는 학교 운동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무리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교사인 제가 자기 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렇게 가볍게 넘긴 겁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 40분을 가리킵니다. 예약 시간은 2시였죠. 의자에 앉힌 클로이를 제 무릎에 기대게 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차갑습니다. 여기 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수석에서 제일 시끄러운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뒷마당에서 공을 던진 게 언제였는지 저는 지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 공공의료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고 비용 걱정 없이 집에 돌아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클로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내가 출산 후 회복실에 열흘을 있었을 때도 청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재활치료를 석 달간 받았을 때도 우리 가족이 지갑을 열 일은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저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국가가 치료해주는 나라.
그것이 제가 아는 캐나다였습니다.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병원을 운영하고 누구나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치료를 받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공평함을 자랑스러워했고 미국에 사는 대학 동기가 아들 골절 치료비로 $8,000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 시스템은 사람을 돈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교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클로이의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가정의는 전문의 의뢰서를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음 주쯤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서야 예약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2달 뒤였습니다. 저는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힘들어하는데 더 빨리 볼 수 없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이 아닌 이상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안내문을 읽는 톤이었죠. 응급이 아니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클로이는 분명히 아팠습니다. 계단에서 숨이 차고 체육 시간에 쓰러졌고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기준에서 그것은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줄을 서는 것이 이 나라의 규칙이라면 저도 줄을 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레이첼은 저보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다른 병원에 가볼 수 없냐고 물었죠. 저는 시스템을 믿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이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레이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클로이가 잠든 뒤에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어두운 거실에서 화면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뭘 검색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무료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기다림에도 비용이 있다는 걸, 그 비용을 치르는 쪽이 언제나 환자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세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학교와 집, 그 사이를 오가는 차 안이 전부죠. 클로이의 세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세계가 조금씩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의 장면으로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장면 이전과 이후로 제 판단이 갈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클로이의 학교에서 가을 축제를 열었죠. 레이첼이 클로이에게 가고 싶냐고 물었고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제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11살의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잠깐 반짝였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직 괜찮구나,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로이는 입구에서 잠깐 서 있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둘이 달려와서 손을 잡았고 클로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레이첼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15분쯤 지났을까요? 클로이가 부스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인 자세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클로이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중이었죠. 괜찮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클로이는 벤치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부르러 왔지만 손을 흔들며 먼저 가라고 했죠. 저는 클로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친구들, 웃는 소리, 풍선, 솜사탕. 클로이의 눈이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몸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솜사탕을 들고 와서 건넸고 클로이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받아들었지만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도 되냐고요. 차 안에서 클로이는 뒷좌석에 누웠습니다. 레이첼이 백미러로 클로이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클로이가 방에 들어간 뒤 레이첼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축제에서 30분도 버티지 못했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위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클로이의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일찍 잔 거죠. 예전에는 토요일 밤이면 거실에서 영화를 보자고 조르던 아이였습니다. 팝콘 그릇을 안고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체육시간, 운동장, 계단, 차 안의 수다, 그리고 이제 축제까지. 그 목록이 더 길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시스템이 정해준 순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이기 전에 환자의 보호자였고 보호자에게는 기다리는 것 외에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문의 예약일 대기실에서 클로이가 바닥에 쓰러진 그날, 저는 간호사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로이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제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쳐주었죠. 아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맞은편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무릎 위에 커다란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죠. 그 옆에 8,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로이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하얗다기보다는 투명에 가까운 혈색이 빠진 피부. 저는 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안색을 보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죠. 그 아이가 클로이와 같은 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대기실에 같은 자세로 같은 얼굴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이 보였는데 가늘었습니다. 클로이의 손목도 요즘 그렇게 가늘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의식했습니다. 여자가 접수 창구에 가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든 건지 지쳐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여자의 손이 아이의 이마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무언가였죠. 거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지금의 저였고 저기 누워있는 저 아이가 클로이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몇 번이나 이 의자에 앉았을까요? 저와 같은 말을 들었을까요? 응급이 아니라는 말, 순서가 있다는 말, 연락을 주겠다는 말. 대기실 시계가 4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여전히 제 무릎에 기대 있었고 맞은편 아이도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두 아이 사이의 거리는 서너 걸음 정도였지만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의 간격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 아이가 먼저 이 대기실에 왔을 겁니다. 클로이보다 먼저 번호표를 뽑고 먼저 같은 말을 듣고 먼저 같은 의자에 앉았겠죠. 그래서 지금 저 상태인 거라면 클로이는 몇 달 뒤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이 시스템의 어느 누구도요. 진료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와 아이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고 둘이 함께 느린 걸음으로 진료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안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검사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 저 여자도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의자에 앉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또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투명해지겠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다림이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 병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들은 말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전문 장비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의뢰를 넣겠다는 것, 그리고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는 것.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이야기했고 클로이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의사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빠르면 6주, 늦으면 석 달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응급실로 오라고요. 급격히 나빠지면. 그 말이 진료실을 나온 뒤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주차장까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더 나빠져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축제에서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기준에서는 아직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응급이 되려면 아이가 더 무너져야 한다는 의미를 저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클로이가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려야 하냐고요.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클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가로수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기다림에 익숙해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클로이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첼이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6주에서 석 달. 레이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할 일이 필요했던 거겠죠.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지만 닦을 접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의사의 마지막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켜보자, 상태를 지켜보자. 그 단어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본다는 걸까요? 아이가 계단에서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건지, 운동장에 못 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지, 축제에서 30분도 못 버티는 걸 지켜보는 건지. 지켜보자는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는 쪽은 언제나 클로이였습니다. 의사에게 기다림은 절차였지만 클로이에게 기다림은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이 시스템 바깥의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지켜보는 것이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방치라는 확신만이 어둠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밤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클로이가 잠든 뒤, 레이첼이 잠든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죠. 레이첼이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건지 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치료, 대기 시간 없는 병원, 소아 전문 빠른 진료.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결과를 훑었지만 대부분은 민간 보험 광고이거나 미국 병원의 비용 안내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러웠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오히려 막막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가 영상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썸네일에 병원 건물이 보였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죠. 제목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자동 번역이 어설프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썸네일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온 사람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고 했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본국에서 대기 시간이 길었고 검사마다 몇 주씩 걸렸고 아이의 상태는 그 사이에 계속 나빠졌다고요. 그래서 한국 병원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연락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직접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 병원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틀 만에 답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정이 곧바로 잡혔고 비행기를 타고 갔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검사가 시작되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면 속 남자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울음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 참았던 것이 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감정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이 끝난 뒤에도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고 비행기를 탄 것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선택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줄을 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누군가 그 줄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본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광고도 후기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순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노트북을 닫고 복도를 지나 클로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죠. 저는 그 어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시계가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울면서도 걸어간 사람의 얼굴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클로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도중에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거죠. 현관 벽에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레이첼이 부엌에서 달려왔고 저는 출근 가방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클로이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다보기만 했죠. 그 표정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기 몸이 이런 상태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1살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고 클로이를 다시 침대에 눕힌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병원의 국제진료센터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영어로 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문의 양식이 있었고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양식을 30분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 나이, 증상, 기존 검사 결과. 캐나다의 어떤 병원에서도 저에게 이런 양식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기다렸지, 제가 먼저 정보를 보내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로이의 증상을 적었고 지금까지 받은 검사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병원에 개인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버튼은 눌렸고 저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국제진료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첨부한 검사 결과를 담당 의료진이 검토했고 내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능한 날짜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열흘. 캐나다에서 다음 검사까지 최소 6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쪽은 열흘 뒤에 올 수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에게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첼은 화면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비용은 얼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적지 않을 거라고, 정확한 금액은 진료 후에 나올 거라고, 우리 저축의 상당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레이첼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요. 하지만 클로이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로 부탁한다고요.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하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12시간 넘는 비행이었고 클로이는 내내 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클로이가 한 번 깼는데 창밖을 보더니 구름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말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코디네이터였죠.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연락이 왔었고 공항에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의료기관도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 근처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코디네이터가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에 접수를 하고 바로 기본 검사에 들어가고 오후에 담당 의사와 면담이 잡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차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음 일정이 항상 몇 주 뒤, 몇 달 뒤였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클로이를 재우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속도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자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던 검사 결과가 번역되어 출력되어 있었고 동선이 안내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로 바로 이동했고 그 사이에 결과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클로이에게 괜찮냐고 영어로 물었고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웃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클로이는 하루 동안 캐나다에서 넉 달에 걸쳐 받은 것보다 많은 검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모니터가 아니라 클로이를 먼저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펼쳤죠. 설명은 차분했지만 빠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캐나다에서는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의사에게 몇 주씩 간격을 두고 들어야 했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의사는 정확한 금액은 원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며 범위를 말해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 한국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전액 잡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저축을 거의 다 쓰게 될 거라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한 숫자는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설 병원을 알아봤을 때 들었던 견적의 몇 분의 1이었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 이 정도라니요. 의사는 수첩을 펼치더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수술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한 채 대기 명단에만 올라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태를 설명하고 비용을 안내하고 날짜까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면담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뒤 코디네이터가 입원비와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된 예상 비용서를 건넸습니다. 의사가 말한 범위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클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은 손을 잡을 힘조차 없어 보였는데 그날은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감쌌습니다.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치료받는 거냐고요.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캐나다 대기실에서 했던 그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시간이 시스템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 아래를 걸으면서 클로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캐나다 대기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이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제 딸에게 돌려준 것은 치료가 아니라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클로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